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7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영민상사이고 코드번호 4072번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4072 주식회사 영민상사로 회사 변경하시고요.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3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자산 취득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당사는 국고보조금 1억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했다. 자산 취득 조건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이겁니다. 그거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그 자산 취득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자산 취득하고 나면 그 금액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차감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내용인데요. 다만 30%는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경우에 3년 거치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다 이겁니다. 나머지 70%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답니다. 70%는 갚을 필요 없고 30%는 갚아야 된답니다. 시험에서 자주 있지는 않은데요.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이렇게 상환해야 되는 조건으로 받는 경우도 가끔 있답니다. 그게 출제되었네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할 겁니다. 됐죠? 그런 내용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1억 원 중에서 30%는 대변을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이다, 그죠?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이제 나중에 자산 취득했을 때 자산 취득원가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될 것이다. 계정 과목은 국고보조금. 다만 아직까지는 자산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지금 받은 상태다, 그지? 그래서 현재는 뭘로?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 사용하되 요거 뭐의 차감 계정 과목?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의 차감 형태로 표시해야 될 거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대변은 요렇게 회계 처리할 거고요. 차변은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면 된다. 됐죠?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3월 3일 차변의 보통예금 1억 원, 대변의 장기 차입금, 어디에 대한? 산업자원부라고 기록하면 되겠다, 그죠? 산업자원부에 대한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아, 대변이다, 그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국고보조금인데 보통예금에 대한 차감 성격이다, 그죠? 그래서 요 문제 만들려고 요 계정 과목을 하나 추가로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출제한 모양입니다. 됐죠? 그래서 검색이 된다, 그죠? 오케이. 보통예금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계정 과목인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 요걸로 대변을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7천만 원. 됐죠? 자, 1번 문항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 적이 따로 없으니까 뭐 틀렸다고 괜찮습니다. 뭐 요런 문제. 내가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특히나 1번, 2번 뭐 이런 초반부에,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면 된다고. 됐죠? 시간 관리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험 칠 뿐이라고요. 이렇게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구경하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2번 문항 3월 12일 주식회사 서초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200만 원 부가가세 별도입니다. 요거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 대금 중 일부를 지난 2월 15일 주식회사 반포에서 수취한 받을 어음 120만 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 결제했답니다. 원재료 구입했다 그죠? 세금 계산서 받았고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유형 51 과세로 입력하면 되겠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받으러음, 대변의 현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3월 12일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3월 12일 자, 유형은 51 과세구 공급가액 금액은 200만 원 적으면 되겠고요. 부가세 2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초다 그죠?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까지 맞고 대변을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해야 되겠다. 받을 어음 얼마요? 120만 원. 다만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서초가 아니고 주식회사 반포에서 받았던 받을 어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단부 대변에 적히는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반포로 수정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대변에 나머지는 현금이라고요.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3월 14일 제품을 모닝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답니다.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고 수출 신고 필증에 기재된 총 신고 가격 FOB는 38,000달러, 결제 금액 CIF는 4만 달러랍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16 수출이고요.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하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금액 계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구할 때 선적일이 기준 환율에다가 이제 달러 금액을 곱해서 과세 표준 구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금액이 하단부에 기록되는 매출액이 되는데 달러 금액이 지금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문제에서 출제되었네요. 됐습니다. 이 문제요. 내가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틀렸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자 시험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 두 가지 달러 금액 중에서 하나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다음에 1,200원 곱해서 금액 딱 계산한 다음 그 내용으로 따박따박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문제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이제 문제 출제되었으니까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이러한 서식을 우리 실무에서 이제 접하게 될 건데요. 그 서식에는 두 가지 달러 금액이 적혀 있답니다. 이 중에서 결제 금액, 여기 적혀 있는 이 달러 금액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해당하고 매출액에 해당하는 달러 금액이 됩니다. 요거 금액 곱하기 1,200 곱해서 금액 구하는 것이 정답이래요. 참고로 총신고 가격이라는 FOB라는 요 달러 금액은요 세관에서 자신들의 행정 업무 때 사용하는 금액이랍니다. 우리 장부 또는 부가가치세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다. 아시겠죠?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왕 이렇게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소개하여 드릴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수출 신고 필증 예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물건 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하잖아. 그지? 통관해야 되니까.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관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라는 증서로서 이런 수출 신고 필증을 우리한테 교부해 준답니다. 그래서 요 증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건 수출했다 그 말이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영세월 적용받을 수 있고 수출 시적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수출 시적 명세서에는 뭐가 적힙니까? 수출 신고 필증의 신고 번호 여기에 적힌다 이겁니다. 됐죠? 자, 수출 신고 필증에는 금액이 달러 금액이 두 가지가 기재된답니다. 수출 신고 필증의 아래쪽에 보면 좀 희미하다 그죠? 희미하다 그죠? 글자가 미안합니다. 자, 총 신고 가격 FOB라는 요 달러 금액도 있고요. 결제 금액이라는 달러 금액도 있답니다. 요 둘 중에서 뭐가 정답? 아래쪽에 있는 요게 정답이다 이겁니다. 위에 있는 요 금액은 세관의 행정 업무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금액이다. 됐죠? 그리고 조금 더 부연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FOB 선적지 조건, FOB 도착지 조건이라는 용어 많이 썼는데 그지? 그때 말하는 FOB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FOB는 가격 책정할 때의 의미입니다. 가격을 책정할 때도 FOB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FOB는 Free of Boarding이랍니다. 선착장을 떠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의미지. 됐죠? FOB라는 어원은 Free of Boarding이고 그래서 사실은 FOB라는 말 자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의미로 FOB라는 말을 썼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FOB 선적지 조건이라는 용어도 쓰고 FOB 도착지 조건이라는 용어도 쓴다 그지? 그래서 물건 소유권 넘어가는 시점을 의미할 때 FOB라는 용어를 현재 쓰고 있는데 그때는 FOB라는 것이 별 뜻 없이 그냥 쓰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FOB 선적지 조건, FOB 인도 조건 이런 용어를 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다. 그와 달리 가격 책정할 때는요. FOB라는 것이 뭐라고? Free of Boarding,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어원이 출발하는 거니까 뭘 의미한다고요? 보십시오. 소유권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넘어가면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한테 돈 받을 때 그 돈 받는 거는 무엇만 돈 받는 거겠습니까? 물건값만 돈 받는 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선적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돈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해야 되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되니까 물건 파는 사람한테는 그 돈을 절대 줄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 책정할 때의 FOB라는 의미는 뭐 순수한 물건값만 의미하게 된답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순수한 물건값만 따질 때는 25331달러인데 요 케이스의 경우 실제로 물건 사는 사람, 물건 받는 사람 간의 그 상호 계약 체결 조건을 보니까 금액 책정에 있어서 CIF 조건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 걸로 계약했다 이겁니다. CIF 조건이라는 거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C는 코스트, 뭐 별 의미 없습니다. I는 인슈어런스입니다. 보험료라는 뜻이지. F는 프라이트랍니다. 운반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값뿐만 아니고 보험료와 운반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물건 사는 사람과 물건 파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다 이겁니다. 물건 사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한테 돈 줄 거 아닙니까? 얼마 준다고요? 25,500달러 준다고. 요 금액에는 물건값뿐만 아니고 보험료랑 운반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러한 조건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다면 아마도 소유권 이전 시점이 언제라고 예상됩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예상된다 이겁니다.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착지에 도착을 해야만 물건 파는 사람으로부터 물건 사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물건 파는 사람은 이동할 때 드는 운반비랑 이동할 때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행자 보험 들듯이 보험은 들 거거든요. 그 보험료도 전부 다 물건 파는 사람이 지금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돈 받을 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돈 받을 거다 이거지. 말 됩니까? 그래서 CIF 조건이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서식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요 사례의 경우 수출 신고 필적 예시에 나와 있는 요 사례의 경우 순수한 물건값으로 따지면 25,331달러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운임비 20만 원, 보험료 10,000원 요거 합하다 보니까 총 받는 달러 금액은 25,500달러가 되더라.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참고로 수출신고 필증 부연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무에 가면 이제 이런 서식을 다루게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좀 격가지 내용들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어설프지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다 그지? 생뚱맞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시되어 있을 때 결론값은 4만 달러 요거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4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은 4,800만 원 나옵니다. 요거를 과세표준 금액으로 기입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3월 14일이다 그지요? 16 수출이고요. 공급가액 4,800만 원 열심히 계산했고, 거래처는 모닝사라고요. 그 다음에 영설구분은 직접 수출이지. 그 다음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차변의 뭡니까? 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겠네요. 아이쿠.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3월 15일 2017년도 12월 31일 결산법인인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만 원 현금 배당 결의를 했다. 당사는 이익준비금이 법정 자본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금전 배당액 1,000만 원의 10%만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십시오. 그 말이다. 그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합시다. 3월 15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기중에 회계 처리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은 물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서 회계 처리한다고 했다. 그죠?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1,100만 원 기록하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3월 15일 대변에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 1,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입력 완료. 지금까지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으시고 문제 2번 넘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분계는 생략하래요. 올해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십시오.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작업부터 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다시 열어서 날짜 4월 8일입니다. 주식회사 용선무역에 제품 2,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래요. 요거를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품 공급일 4월 8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4월 30일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서 전송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물건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구매 확인서를 받다 보니까 영세율이 지금 적용되는 거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겁니다. 부가수익은 12영세가 될 것이고요. 금액 2,400만 원 적어주고 회계 처리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다고 그죠?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4월 8일 작성 연월일이 4월 8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4월 8일로 입력합니다. 12영세고 금액은 2,400만 원. 그 다음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선택해주고 거래처는 어디요? 용선무역. 됐습니다. 전자여부 여구. 붕괴는 뭐 입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붕괴 없음 또는 공란으로 그냥 비워두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문제는 푸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데 우리 중요하진 않지만 단어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4월 8일을 제품 공급한 날이 4월 8일입니다. 요거를 작성 연월일로 했답니다. 요거는 잘했어. 제품 공급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니까요. 요 날짜로 작성 연월일 기록한 거는 잘했는데 그러면 발급을 언제 해야 됩니까? 당연히 4월 8일 날 발급해야 되겠지. 다만 월업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서 4월 8일 날 공급한 게 맞다라는 거를 증빙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5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었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4월 8일 작성 연월일에 대해서 5월 10일까지 아무 생각 없이 발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무에서는 그거는 순수하게 실무 얘기다 이겁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상 원칙은 뭐라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4월 8일 공급일, 공급 시기에 발급해라 이거지. 그래서 썩 좋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작성 연월일 4월 8일로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4월 30일에 이렇게 발급해가지고 전송했다고. 물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만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많이 이렇게들 하지만 우리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이런 내용이 좀 출제되었다고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작성 연월일이라는 거는 부가가치 세금 계산서 서식에 딱 언급이 돼 있으니까 이 말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작성 연월일이라는 말은 전자세금 계산서 환경이잖아, 그지? 우리 회사는 지금 법인이니까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그때는 작성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발급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규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 실무에서도 발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그래서 작성하여 전송하였다라는 문구를요. 중요하진 않지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발급하고 전송했다라고 문구를 좀 고쳐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중요하진 않지만 수정해서 학습하자. 됐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어설픈 면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내용 일단 작업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 작업합시다. 5월 3일입니다. 주식회사 강무통상으로부터 발급받은 내국신용장
발급일은 5월 1일. 자, 위에 있는 건 구매 확인서는 발급일이 4월 20일이래요. 서류번호 요거고. 됐죠? 그 다음에 아래쪽 내용은 내국신용장 발급받았고 발급일은 요거랍니다. 자,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품 800만 원 부가세 별도 요거를 매출하고 제품 공급일 5월 3일 요거를 작성 연월을 해가지고 요것도 5월 10일 날 영세월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서 전송했답니다. 됐죠? 자, 요 내용 입력합니다. 5월 3일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 5월 3일 유형 12구 금액은요 800만 원. 거래처는 강무통상. 영세월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하기에서 선택해 주시고 분개는 할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전자 여부 체크해야 되겠다, 그죠? 여라고 체크했고 분개는 그냥 공란 또는 분개 없음으로 입력하고 넘어가자. 됐습니다. 요 두 가지 내용 입력했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라는 서식 작성하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냥 메뉴 열어서 혹시 내가 이런 메뉴를 따로 공부 안 해가지고 당황스럽다고요? 당황할 거 없고요. 그냥 요 메뉴 열어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입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됐죠? 자, 메뉴 엽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는 닫아버릴까요? 입력 끝났으니까. 자, 부가가치 탭 눌러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메뉴 엽니다. 기간 입력합니다. 4월부터 6월이지 뭐. 자, 여기서 이제 구분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구매 확인서 받았다, 그죠? 구매 확인서 적어주고 서류번호 적어주면 되는 거지. 1이 몇 개입니까? 아이고, 자,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됐습니다. 발급일은요, 4월 20일이랍니다. 거래처명은 어디입니까? 용선무역이지 뭐. 금액은요, 2,400만 원. 전표일자, 전표일자는 입력할 수가 없네. 비활성화되어 있네. 그지? 넘어가면 되는 거고. 됐습니다. 요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요. 두 번째 내용은 내국신용장 받은 거고 2가 몇 개입니까? 이번에는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됐습니다. 발급일은 5월 1일입니다. 거래처는요, 강무 통상. 금액은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지 뭐.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해서 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십시오. 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이루어진다. 전표 입력 및 전자신고세 공제는 생략하랍니다. 됐죠? 예정신고 때 이런 내용들이 누락됐으니까 좀 반영하십시오라는 내용이고요. 자, 입력합니다. 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야 되겠다, 그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요. 자, 이렇게 금액이 불러와지네. 요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요 내용들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당사의 제품 300만 원, 시가는 350만 원짜리랍니다. 요거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태성산업에 접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했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주었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뭘로 봅니까 이거? 간주 공급으로 본다 이겁니다. 요 제품 만들 때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을 건데 그지? 요거를 엄한 목적으로 쓴다 이겁니다. 야,
네가 접대 목적으로 물건 쓸 거라면 애당초부터 매입세 불공제 받았어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는 다 받아 먹어놓고 왜 물건을 엄하게 접대 목적으로 쓰니?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다 토해내라는 재화의 간주 공급 규정이 적용되고 간주 공급 중에서 이 부분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간주 공급의 경우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과세 표준은 뭐라고? 시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300만 원이다.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던 거는 3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화의 간주 공급 규정이 적용돼 버리면 토해내야 되는 돈,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는 얼마가 된다고? 350만 원의 10%인 35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할 수 없어. 법 규정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이 부분이 반영돼야 되고 과세 표준 350만 원, 부가가치세 35만 원으로 반영돼야 됩니다. 사업상 증여라는 재화의 간주 공급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 자체가 발급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과세면서 기타 쪽으로 신고서에 반영돼야 될 것이다. 분석 끝났죠? 중요하겠다 그죠? 자, 이 내용이 예정신고 때 누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확정신고할 때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7번 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기재된다 그죠? 자, 오른쪽에 기재해야 되는데 과세면서 기타니까 33번 라인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될 것입니다. 350만 원과 35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원재료 매입 세금 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350만 원, 부가가세 35만 원이랍니다. 요게 예정신고 때 누락됐답니다. 확정신고 때 반영해야 되겠다 그지?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죠? 세금 계산서 받은 부분이니까 37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네요. 350만 원, 35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요거를 지연 발급했답니다.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7일에 발급했대요. 요 내용이 예정신고 때 누락이 되었다 이겁니다. 확정신고 때 반영해야 되겠다 그죠?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7번 라인에 반영돼야 되고 상세 내용 어느 쪽에 적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이 발급했던 부분이니까 그지? 과세 세금 계산서 32번 라인에 그 내용이 기입되어야 될 겁니다. 금액 500만 원과 5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면 되고 미납일수는 92일이랍니다. 그 다음 아래 내용은 과세표준 명세 기입할 때 필요한 내용일 것이고 됐습니다. 자 이제 가산세 기록하면 되겠네요. 예정신고 때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매출이 2건이 누락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될 겁니다. 두 가지 가산세. 그리고 기기장치 매출에 대해서는 지연 발급되었다고 했다 그지? 그러면 1% 지연 발급 가산세도 매겨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자, 가산세 기입할 거고. 자, 먼저 지연 전송 가산세, 지연 발급 가산세 그거 먼저 입력합시다.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등 60번 라인이네요. 금액은 공급 가액에서 출발한다 그지? 500만 원에서 출발할 거다. 그리고 1%다 그지? 5만 원. 이렇게 가산세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신고 부성실, 납부 부성실 가산세 계산해 봅시다. 신고 부선실, 납부 부선실 가산세의 출발점은 뭐라고? 납부세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누락이 되었다면 누락된 매입세액도 납부세액 계산할 때 감안하자라고 했다. 자,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매출세액 누락된 게 얼마였습니까? 350만 원의 10%인 35만 원이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매입건도 누락되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매입세액도 누락된 거 반영해 주자 이거지. 매입세액 누락된 거는 35만 원이었다 그지? 그러면 납부세액 구할 때 매입세액은 뭘로? 마이너스로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35만 원은 플러스고 그 아래에 있는 35만 원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매출이다 그지? 매출세액이 얼마가 누락됐다고? 50만 원. 요거는 플러스로 반영해야 되겠다 그지? 요렇게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5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신고부성실, 납부부성실 가산세를 매기죠. 신고부성실 가산세는요.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이 원칙이지만 6개월 내 수정신고에 해당하니까 2만 5천 원으로 계산될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납부부성실은요. 50만 원 곱하기 만분의 3 요렇게 하루에 따박따박 가산세가 매겨지는데 150원이거든요. 150원 곱하기 92일 계산하면 13,800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습니다. 요 두 가지 가산세 입력해 줍시다. 신고 부정시에 일반 과소신고 여기다가 5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25,000원 적어준다. 그 다음에 납부 부정시일 여기 50만 원 적어주고 13800 적어준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작업 끝났고요. 가산세의 합계는 88800 나오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었고 맨 아래에 기재되는 금액은요. 9558800 이렇게 기재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끝내보았고 이 문제는 과세표준 명세도 작성해 달라고 했다 그죠? 자, 과세표준 명세 상단에 있는 과세표준 명세 이렇게 보조장 띄워서 작업해 봅시다. 자, 기존에 전표가 작성되어 가지고 끌려오는 금액은 요 금액이었다 그죠? 매출에 있어서 전부 세금연수가 발급된 부분이다 그지? 자, 요 금액은 정체가 이거랍니다. 확정신고 기간에 공급한 과세표준은 전액 매출액에 해당하고 회계상으로 매출액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업태 및 종목,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답니다. 도매업,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액은 각각 5억 원과 4억 5천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합한 게 9억 5천만 원이다 그지? 그 금액이 전표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자동으로 딱 끌려오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명세 작성할 때 뭘로 반영하면 됩니까?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단부에 기록이 되면 될 겁니다. 과세표준 명세에서 상단부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가 되면 될 거고요. 코드 번호만 조금 보완하면 되겠네요. 5억 원에 대해서는 코드 번호가 513221이고 그 부분은 작업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제조업에 대한 코드 번호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450000000에 대해서는 223001이라고 코드 번호 적어주자. 223001 223001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해당되는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될 거고요. 223001 맞다 그지? 자 이렇게 상단부 입력되었고 이제 제일 중요한 수입 금액 제외를 채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수입 금액 제외는 무슨 뜻이라고요? 장부에는 매출액으로 잡혀있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으로 딱 포함된 금액을 여기 적어준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항목 4가지 정리했다 그죠? 자, 우리 복습해 봅시다. 대표적 항목 먼저 고정자산 매각이었습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했을 때 장부에는 장부금액이랑 처분을 통해서 받은 금액이랑 차이 금액만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영업의 손익에 반영되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세금계에서 발급된 부분이 고스란히 과세표준으로 포함된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재화의 간주 공급이었습니다. 그 성격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부 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들어간다, 그지? 재화의 간주 공급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중에서 매출액으로 반영될 거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요런 네 가지가 수입 금액 제외에 들어가야 되는 대표적인 항목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네 가지 항목 중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예정신고 때 누락됐던 매출 부분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지? 하나는 재화의 간주 공급이었고, 하나는 고정자산 매각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서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전부 다 수입금액 제외에 해당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금액 합계인 350만 원과 500만 원의 합계인 850만 원을 수입금액 제외에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과세표준 명세의 합계 라인에 기재되는 958 500000은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재되는 과세표준의 합계 958 500000 요거하고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 꼭 확인하자라고 했었다. 됐죠?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세 신고서 서식 작성과 과세표준 작성 완료. 메뉴 닫읍시다. 저장하고 닫자. 됐습니다. 자, 문제 3번 결산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항 12월 1일에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이 15만 원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답니다. 12월 2일에 부조객 15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통신비의 누락임이 밝혀졌고, 나머지 10만 원은 12월 결산일까지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오늘은 며칠이라고요? 결산일인 12월 31일이라고. 요 날짜에 회계 처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당초 현금 부족액 15만 원이 있었거든.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 15만 원 기록했다가 그 중에서 5만 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고, 남은 거는 이제 10만 원이라는 현금 과부족 금액인데, 그게 현재 차변에 기록되어 있다, 그지? 그거를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버리고요. 차변을 뭘로?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수동결산으로 입력하면 될 것이고, 참고로 문제를 읽어보면 12월 31일자의 10만 원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조금 애매하다 이겁니다. 5만 원에 대해서 12월 2일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확인하고 자, 입력하는 것을 진행하기로 합시다. 합계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봅시다. 12월 31일자로 조회해보면 자,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나타날 겁니다. 현금 과부족. 자,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 수 있고, 그죠? 12월 1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12월 2일의 5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구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에 대한 자금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했다. 됐습니다. 자, 일반점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잡손실 10만 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10만 원. 됐습니다. 입력 완료. 그리고 참고로 합계잔액시산표 이왕 열었으니까 확인해 봅니다. 새로 고침 버튼, 즉 조회 버튼 누르면 조금 전 입력했던 내용이 반영되어 가지고 나타난다, 그지? 더블 클릭해 보면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회계 처리됐던 거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의 잔액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닫을게요. 자, 2번 문항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보험 가입일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랍니다. 보험료는 120만 원, 7월 1일자 전액 납부 전액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120만 원을 전부 올해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사실은 내년분이 6개월치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선급 비용으로 고치는 기말수정 분계가 필요할 겁니다. 120만 원이 12개월치고 한 달에 그러면 10만 원이다 그죠? 한 달에 10만 원이고 내년치는 6개월이다 그죠? 1, 2, 3, 4, 5, 6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 하면은 60만 원으로 선급 비용으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입력할게요. 차변에 선급 비용 60만 원.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지금 너무 크다 그지?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좀 비용을 감소시켜 주면 되는데 보험료의 비용 계정하면 코드는 뭡니까?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가 되겠습니다. 800번대 코드의 보험료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요. 결산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답니다. 계정 과목 내역은요. 7월 25일자 외화예금 $10,000랍니다. 환율 조회 내용요. 7월 25일자 환율은 요거고 12월 31일 환율은 요거랍니다. 환율 차이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되겠네요. 참고로 뭐 서울 외국환 중개 주식회사 매매 기준을 뭐 실무에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나라에서 고시하는 기준 환율을 조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그 회사 이름이 서울 외국환 중개 주식회사라는 요 회사 사이트에서 그 기준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제시된 거고요. 자, 7월 25일자 환율로는 그 금액이 그러면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처음에 외화 예금이 발생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10,000 곱하기 2,200원 하면 2,2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말 환율로 금액 계산해 보면 2312.5 곱하기 만 해가지고 23125,000 된다 이겁니다. A 빼기 B 해보면요. 1125000 계산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좋은 거다 그지?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수동 계산에다 그지요? 입력합시다. 차변에 자산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 자산 계정 과목 이름은 외화 예금이랍니다. 예금 금액 1125000 대변은요. 외화 환산 이익 1125000 4번 문항 봅시다.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다음 자산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등록한 후 여기서 산출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결산자료 입력 또는 전표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제시된 자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산 취득하면은 감가상각비 인식해야 된다 그죠? 그때 실무에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 사용해가지고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계상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 금액을 이렇게 입력하는 식으로 실무에서 진행하거든요. 그 실무 내용을 좀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보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전산세무 1급 과정에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법인세 조정에서 이미 공부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의 결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못 풀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따박따박 작업을 진행하여 봅시다. 자, 일단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등록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반영하라 이겁니다. 자,
화면에서요. 재무회계 모듈에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열어보면 우리가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배웠던 고정자산 등록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회계 모듈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 요 작업을 하면요. 법인조정 모듈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로 그대로 금액이 연동돼 가지고 불러와진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합시다. 자, 인쇄기에 대한 내용이고 기계장치 계정 과목에 해당한답니다. 기계장치. 자, 코드 번호 100 코드. 자산 이름은 인쇄기. 취득 연월은요. 저도 자료 보면 있으면 갈게요. 자, 취득 연월이 2018년도 6월 4일. 상각 방법은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그러면 상각 방법 쪽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정률법은 1번을 선택하라고 했잖아. 그지? 1번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1,600만 원이랍니다. 자, 기초가액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1,600만 원 입력하든 아니면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 4번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여기 입력하든 사실은 상각 범위액이 나오는 결과치 금액은 똑같습니다. 실무라면 뭐 위든 1번이든 4번이든 구분하지 않고 뭐 둘 중에 하나 아무 때나 입력할 건데요. 우리는 지금 시험 친 입장이니까 그지?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죠? 엄밀히 따지면 둘 중에서 4번에다가 입력하는 것이 맞답니다. 올해에 취득했다면. 제목이 뭐로 붙여져 있습니까?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 즉 올해의 취득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면 여기 4번에다가 적는 거다 이겁니다.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사실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건 맞다면. 됐죠? 그래서 올해에 새롭게 물건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원가는 여기 1번이 아니고 4번에 적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입력이랍니다. 사실 채점은 뭐 1번에 입력하든 4번에 입력하든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이왕이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중에 굳이 정확한 거 따져보면 4번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요 내용 살펴봤고 그래서 요 부분 4번 라인에다가 1600000 입력해주면 되겠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뭐 올해에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 없을 거고 내용연수 5년이랍니다. 그 다음에 업종 코드는 13번이라고 되어 있네. 13번 제조업 요거 선택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 부서에서 사용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경비 구분 쪽에 500번대 코드 제조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기에 대한 취득가액 1,600만 원에는 운반비 70만 원이랑 설치비용 85만 원이 포함이 이미 되어 있답니다. 잘했다 그지? 취득 부대비용이니까 취득가액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문제 분석 끝났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세법상 상각 범위의 금액을 이렇게 그대로 딱 계산해 줍니다. 4209333이라고 계산해 주네요. 요 회사는요, 세법에서 적용하는 상각 범위액, 그거를 회사 장부상 감가상각비로 그대로 입력하는 회사랍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우리 작업합시다. 그래서 회사 계상액 13번 라인에 요 위에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가 작업하려고 했는데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고 죠? 그러면 건드릴 거 없다 이겁니다. 혹시라도 금액 입력해야 되면 사용자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작업하면 되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고정자산 등록 작업은 끝난 거고요. 오케이. 메뉴 닫아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액 구한 거를 이제
기말 수정 분기하면 됩니다. 기말 수정 분기할 때 수동 결산해도 되고 자동 결산해도 될 겁니다. 자동 결산하지 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1월부터 12월 이렇게 화면 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올해의 감가상각비라는 내용을 딱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단부에 있는 감가상각 요 보조창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작업 편하겠다, 그죠? 자, 상단부에 있는 감가상각이라는 보조창 열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기기장치에 대한 부분 있지, 그지? 장부상 회사 계상액 얼마로 우리가 작업했습니까? 세법상 상각 범위액인 4209333이라고 작업했잖아. 그죠? 그 내용이 쫙 이렇게 불러와 지더라 이겁니다. 됐죠? 조금 작업할 때 편할 거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뭔가 입력되어 있다면 그 내용들이 불러와지는데 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제시된 자산, 요 인쇄기만 있다라고 가정해가지고 작업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지? 나머지 자산들에 대한 내용들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4209333이라는 그 내용이 제조 원가이면서 감가상각비니까, 그지? 매출 원가 쪽에 이렇게 일반 감가상각비인데 기기장치에 대한 부분 여기로 딱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될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 모두 끝나게 될 거다.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가지고 새로 고침 버튼 눌러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 그지? 차변의 감가상각비 500번대 코드, 그리고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기겠다, 그지? 자, 다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차변의 500번대 코드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요 금액이 딱 자동으로 반영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하는 작업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 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뭐 별표 칩시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도 있겠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읍시다. 열려있는 메뉴 모두 닫고 원천징수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5년도 4월 1일에 입사한 장국환, 남성이고 사무직이고 세대주요. 사원코드 099입니다. 이 사람의 사원 등록 중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십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고 기본공제란을 부라고 체크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사원등록 원천징수 탭 선택한 다음 사원등록 메뉴 열고요. 장국환 사원에 대해서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합니다. 자, 자료 보면서 빨리 읽을게요. 입력할게요. 배우자 이정숙 유고 0214 222 3344 됐습니다. 자, 53세고요. 자, 연간 총 급여액 350만 원이랍니다.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 근로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자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하는 걸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총 급여액 35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다 이겁니다. 배우자는 나 요건 안 따지니까 결론 냅시다. 요 이정숙이라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요. 그래서 이 배우자라고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장남 장일남입니다. 4번 선택해주고 장일남 1번 940821 105876 9 됐습니다.
대학생이고 소득 없답니다. 소득금융요건 추적하는데 나이가 24세다 그지? 아쉽지만 나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 아닐 겁니다. 부라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장녀 장희진입니다. 990523 아이고 23 2114358 됐습니다. 19세네요. 오케이. 고등학생이고 소득 없고 현재 배우자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생했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나왔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본문제 대상자 되겠지 그지? 뭐 이런 거를 기본문제 대상자 안 된다고 하면은 이상하잖아 그지? 윤리에 어긋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기본문제 대상자 될 거고요.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모두 준수하니까 기본공제자 될 거고 20세 이하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자, 장부친이고요. 부친. 장부친. 그 다음에 391123 138961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주민등록번호 좀 이렇게 입력 미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수험생들 막 시간이 촉박한 과정에서 이 눈도 침침한데 막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거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그런데 지금 출제되는 거 보니까 전부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산세무 1급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지 뭐. 됐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 이겁니다. 조금 우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좀 의미를 좀 항상 생각하고 뭐 그런 분이 있다면 조금 이런 거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장부친 장애인이고요. 자, 기본문제 대상자 되는지 먼저 파악합시다. 소득 없답니다. 나이가 79세면 나요건 충족하고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그지?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겠고 70세 이상이다 보니까 경로 우대란도 자동으로 딱 체크가 됩니다.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장애인 안에도 무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러면 1번이라고 선택해 주면 되겠다. 또는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장애인이라고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모친, 박모친입니다. 41120124699724 자, 소득 없다고 돼 있네요. 77세니까 나요건 충족하고 그지? 그래서 기본문제 대상자 된다 이겁니다. 60세 이상 체크하고 77세다 보니까 경로 우대 쪽에도 자동으로 딱 체크된다. 됐습니다. 부친과 모친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다른 소득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아니한다. 주거 형평상 별거 인정해 준다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장국환인데 이제 요 부모님 밑으로 형제자매가 여러 명 있다 그지? 그 여러 명 형제자매가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의 기본의 대상자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는 부양가족 공제 안 받고 있으니까 장국환 요 사람이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원 등록 메뉴 작업 끝냈고요. 결론 정리해 볼까요? 자, 혹시라도 부친, 모친에 대해서 의료비가 발생하면은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로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부친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를 입력하더라 해도 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로 입력해도 되고 뭐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둘 중에 어느 걸로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장일남의 경우에는 기본문제 대상자는 아니구나. 나이 요건 때문에. 됐습니다. 이 정도 파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봅시다. 자, 장국환 불러오고요. 다뤄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고 국세청에서 조회한 금액이랍니다. 전액 장국환 시 본인의 지출액이고 다른 가족의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국환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냥 전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서식에다가 반영하라 그 뜻이다. 그죠? 자,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의료비 나와 있고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 있는 자료 파악해 볼게요. 이렇게 화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장려 부친 모친 의료비는 장려 부친 모친 의료비 요거는 전부 장국환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요거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본인의 신용카드 등에는 위의 의료비 결제액과 자동차세 72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의료비 병원에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의료비도 공제됐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 그지? 그래서 요거 그냥 신용카드 공제 받으면 된다는 뜻인데 다만 자동차세 72만 원은 나라에 돈 납부한 거다. 그죠?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거는 이유가 뭐라고요? 과세 양성화라고 했습니다. 물건 판 사람이 즉 돈 번 사람이 세금 신고 잘 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신용카드 결제한 사람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세금 낸 부분은 어차피 나라에 돈 낸 거니까 이런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요 금액에서 72만 원 뺀 부분을 신용카드 사용액 쪽에다가 적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장남 신용카드 사용액은 현금 영수증에 해당하고요. 대중교통 이용액 24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24만 원과 그 외 금액으로 두 개 나누어 가지고 서식에 딱딱 입력해야 되겠다. 모친 신용카드 등은 직불카드 사용액이고 전통시장 사용액 11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됐죠? 11만 원과 그 외 금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식 기재하자. 됐습니다. 파악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먼저 보험료요. 자동차 보험료,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고 부친의 장애인 전용 보험료, 요거는 장애인 전용 보험료 쪽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60만 원과 85만 원. 60만 원과 85만 원. 그 다음 의료비요. 장려, 운동 중 팔골절 치료, 뭐 의료비 공제되고 일반 의료비 쪽에 적으면 되겠고요. 부친 모친에 대한 부분은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로 적으면 되겠고 고혈압 약 구입이랍니다. 당연히 공제되고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요거는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일반 의료비에 100만 원, 경로자 또는 장애인 의료비에 18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100만 원과 180만 원. 100만 원과 180만 원. 180만 원 장애인 쪽에 적든 경로자 쪽에 적든 상관없다. 저는 경로자 쪽에 적을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장남의 대학교 등록금. 자, 장남은 나이 요건 충족 못한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비는 나이 요건은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소득금의 요건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700만 원 교육비 공제 가능하고 장려 고등학교 등록금 당연히 가능하다. 대학교 쪽에 700만 원, 초중고 쪽에 120만 원 적어줍시다. 대학교 쪽에 그새 금액 까먹었네. 얼마? 700만 원. 그 다음 고등학교 120만 원. 됐습니다. 기부금입니다.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 알았다. 적으면 되고 모친의 종교단체 외지정 기부금 200만 원 적으면 되고 됐죠? 130만 원과 200만 원.
종교단체 130만 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200만 원.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신용카드 등입니다. 19280-300에서 72만원 빼면은요 19280-300에서 72만원 빼면은 18560-300 나오거든요. 그거를 일반 신용카드 18560-300 요거를 신용카드 쪽에 적어주고, 자 장남이 쓴 거 250만원은 대중교통 24만원 있고 대중교통 24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이거든요. 250만원에서 24만원 빼면은 226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친 167만원은 전통시장 11만원 포함되어 있고 전통시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불카드거든요. 자 그럼 1670000 빼기 11만원 하면은 1560000 나오거든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내용 모두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읍시다. 자, 2번 문항 볼까요? 당사는 비상장 주식회사고 소액주주인 거주자 김다정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을 지급했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의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이자 배당 소득 자료를 입력하십시오. 단 주어진 정보로만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4%다. 우리 회사가 배당 주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좀 적어라 그 뜻이다, 그죠? 자, 두 가지 작업을 한다, 그죠? 기타 소득자 등록 먼저 한 다음에 이 배당 주는 금액을 이자 소득 자료 입력 그 메뉴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자, 기타 소득자 등록 메뉴 열어서 코드 번호 00100 이름은 배당 받아가는 사람 이름은 누구라고? 김다정이라고. 자, 거주자라고 했다, 그죠? 소득 구분 배당 주는 겁니다, 그죠? 내구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뭐 요거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251번. 자, 그 다음에 내국인 여부, 뭐 거주자라고만 돼 있으니까 내국인 여부는 뭐 체크 안 해도 되겠는데요. 체크 안 했어도 되겠지만 그냥 뭐 내국인이라고 입력할게요, 저는. 그 다음에 뭐 소득자 구분 이런 것도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입력도 안 하니까, 그지? 뭐 아예 입력 안 해도 되겠는데 뭐 굳이 입력하실 분들은 뭐 입력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입력 끝났고, 자, 기타 소득자 등록 메뉴는 여기서 닫읍시다.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배당금 주는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소득 지급일은 4월 11일입니다. 자, F2 버튼 눌러서 김다정 불러오고요. 자, 비고에 적혀있는 내용 파악해 볼게요. 2017년도 기속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배당금을 지급한 거고요. 처분 결의일은 2018년도 3월 15일이랍니다.
3월 15일 날 주주총회 열렸고 실제 지급은 4월 10일에 되었다 이겁니다. 자, 개인이다 그죠? 개인 입장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 언제 귀속되는 걸로 보냐면 회계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회계에서 배당금 받았을 때 언제 수익 인식을 하냐면 주주총회 열린 날, 배당 결의가 확정된 날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고요. 소득세법도 그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지급은 4월 10일이라고 적었지만 귀속은 3월 달로 적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귀속년을 4월이라고 4월 12일에 있는 4월이 자동으로 딱 표시되는데 요거를 3월로 고치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금액 적어줍니다. 300만 원. 자,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몇 퍼센트라고? 14%라고.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원천징수세율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라도 안 나와 있더라도 우리는 14%라고 딱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됐죠?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다. 자, 14% 입력하고 그러면 소득세 42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42,000원 이렇게 원천징수 됩니다. 라는 내용이 표시가 될 거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서식도 작성 끝났다. 메뉴 닫읍시다. 지금까지 제72회 기출문제 전반부 풀어봤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